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신 남편 좀 빌릴게요. 세상에 이렇게 발칙한 부탁이 또 있을까요? 살다 살다 이런 황당무계한 말을 듣게 될 줄이야. 그땐 몰랐습니다. TV 속 막장 드라마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그게 다른 누구도 아닌 내일이 되어 삶이 망가질 줄은. 지옥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리라. 그 여자의 황당한 제의를 받던 끔찍한 순간,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사를 다시 꺼내는 건 값싼 위로나 응원을 바라서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털어내고 싶어서도 아니고요. 털어낸다고 털어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저 이대로 가슴속에 묻어둘 수만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묵은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40대 중반 싱글맘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2살 연상이고 저와 남편은 서울 근교의 작은 보육시설에서 생활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보육시설은 우울한 분위기가 지배적인 곳이죠. 아무리 행복한 척, 밝은 척, 결핍 없는 척 해봐야 피부치한테 버려졌단 사실이 달라질 게 없으니까요. 길을 쓰고 아닌 척 할 바엔 그저 무표정하게 입을 닫고 있는 게 낫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부모의 실직이나 와병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맡겨져 돌봄을 받다가 부모가 구직에 성공하거나 혹은 질병 치료 후에 아이를 찾아가는 경우도 덜어 있었지만 대부분은 친부모한테 일방적으로 버려지는 경우였습니다. 저 역시 그랬고 남편 역시도요. 저는 피덩이 때 강포에 쌓여 보육원 앞에 버려졌고 남편은 2돌쯤 거리를 헤매다 때마침 원장 아버지 눈에 띄어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린 게 무슨 사연으로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는지 알 길은 없지만 때마침 그곳을 지나치던 원장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남편의 생사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독해야 두 도라이를 길바닥에 내버릴 수가 있을까요? 자식 버리고 가서 고친 팔자가 좋아야 얼마나 좋을 거라고. 그 어린 걸 길바닥에 쓰레기 버리듯 버리고 갈 수가 있죠. 생각할수록 남편의 생모도 저의 생모도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남편도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무한 채 엇비슷한 시기에 보육원에 들어와 원장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생활했어요. 생년월일은 물론 이름 석자조차 몰랐던 우리는 보육원에 들어온 나를 생일 삼아 원장 아버지의 성을 따라 강수와 강진철로 불리며 친남매처럼 지내게 됐죠. 그때나 지금이나 보육원 아이들의 꿈은 인자한 양부모를 만나 든든한 경제적 지원 속에 피부치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넘치게 받는 것, 바로 그거랍니다. 그래서인지 입양을 위해 방문하는 불임 부부가 타고 온 낯선 차량이 보육원 마당에 세워져 있는 날이면 하나같이 설레어 했네요. 남들보다 눈에 띄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가상한 노력이 먹혀 운 좋게 입양되어 가는 아이를 부러워하며 남은 아이들은 행복을 찾아 떠나는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곤 했죠. 우리와 별다를 게 없던 친구가 부잣집에 입양되어 공주님 대접을 받는 걸 전해 듣고 어찌나 배가 아프던지. 허나 저와 남편은 그런 운조차 없었는지 한 번도 입양이 되었던 적이 없었고 그곳에서 사춘기를 맞고 나이 먹어가며 어느덧 성인이 되었습니다. 보호종료 아동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보호종료 아동이 된 저와 남편은 자립지원금 500여만 원씩을 받아주고 보육원을 나와 그 길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물론 3년 동안 자립수당으로 월 30만 원이 지원되고 본인이 원할 경우 24세까지 보육원에 머무를 수 있는 자립유예의 시간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지방 소도시의 열악한 시설의 그곳에서 게다가 후원금마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 어린 원생들을 생각해서 보육원에 더 머무를 순 없었습니다. 남편과 무작정 상경에 거처를 구하러 다니면서 높은 서울의 현실 물가의 벽에 부딪히길 여러 번,
발이 부르트도록 방을 구하러 돌아다녔지만 당장 손에 쥔 돈으로는 한 뼘 학고방도 얻기 힘든 실정이었죠.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서울 하늘 아래 비빌 언덕 하나 없이 맨주먹으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보육원에선 하루속히 그곳을 벗어나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나와보니 차라리 그곳이 좋았구나 싶을 만큼 우리는 불안했었죠.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몰라, 오늘 밤에 얼어 죽을지도 몰라, 그 무시무시한 공포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를 겁니다. 하루는 변두리 동네를 돌다 문득 서울의 상징인 남산타워에 올랐던 적이 있었네요. 팔각정에 앉아 피곤한 몸을 서로에게 의지한 채 남편과 저는 한없이 우울해했네요. 저 아래 동네엔 집도 참 많더군요. 어쩜 그렇게 집들이 많을까. 그 많고 많은 집 중에 우리 두 사람 피곤한 몸을 누일 방 한 칸이 없다니 고아란 말이 뼈에 사무치게 서글프더군요. 우리는 남들처럼 부모님이 계셨으면, 형제가 있었으면 가족 단위의 나들이 객을 보며 그 정겨운 가족의 모습에서 정말이지 빌릴 수만 있으면 빌리고 싶었네요. 가족을 빌리고 싶다는 엉뚱한 생각으로 청승을 떨던 저에게 불쑥 남편이 그러더군요. 이제 하늘 아래 너랑 나 둘뿐이야. 그 말이 왜 그렇게 아릿하게 들렸을까요? 너한텐 내가, 나한테 네가 유일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이젠 오빠 동생이 아닌 남자 여자로 살자. 남자 여자로? 왜, 싫어? 난 너 여자로 본 지 꽤 됐는데. 넌 아니야?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 글쎄. 뭐야, 나만 짝사랑한 거야? 치, 나도 오빠 좋아한다 뭐. 그딴 거 말고 사랑한다고. 이제부터 내가 네 법적 보호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오늘부로 오빠 동생 대신 여보 당신 하는 거다. 여보 당신? 에휴, 징그러. 이제 난 너만 보고 네 말만 들을 거야. 네가 지구가 네모나다면 그런 거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런 거고. 죽을 때까지 나한텐 여잔 너뿐이야. 너도 그럴 수 있지? 배신하기 없기다. 오빠 나 배신하지 마. 서울 남자들 바람 잘 피운다더라. 이제 서울에 살면 오빠도 서울 남잔데 배신하면 어쩌냐? 배신? 그게 뭔데? 새로 나온 신발인가?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 없어. 말했잖아. 나한테 여잔 너뿐이라고. 우린 이미 가족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은 그러지 말자. 죽을 병에 걸려도 큰 잘못을 해도 절대 버리지 말자. 좋아. 그리고 잘못했을 때 서로 3번은 용서해주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난 용서받을 일 안 할 거니까 패스. 치, 그거야 살아봐야 알지. 살아보나 마나네요. 난 절대 잘못 같은 거 안 할 거거든요. 믿어보시라니까. 사랑의 수아야. 슬금슬금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더니 서툴게 입을 맞추는 남편. 구해지지 않는 월세방을 찾아 헤매다 지쳐버린 가난한 청춘들이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로 동거를 시작했네요. 간신히 구로동의 후락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을 얻고 살림살이는 중고를 사들이거나 길거리에 버려진 걸 주워와 그렇게 빈집을 채워나갔습니다. 남들 눈엔 궁상이고 허접해도 사랑으로 채워진 둘만의 보금자리는 어느 궁궐 부럽지 않았었죠. 혼인신고를 하고 초야를 치르면서 그렇게 정식 부부가 되었고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가족이 되어주었네요. 밤이면 만취한 행인들이 소변을 갈기거나 부대끼는 속을 못 이겨 오바이트를 해대서 손바닥만한 지하방의 외벽 창문은 늘 만신창이었지만 여름엔 제대로 환기조차 안 돼 사우나 저리 가라 푹푹 찌고 겨울엔 보일러 기름값이 무서워 부둥켜 안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들면서도 남편과의 사이는 여전했고 아들 준우를 낳고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더해져
더더욱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젠 내 아이의 아빠로, 이젠 내 아이의 엄마로 한 인생을 책임지는 부모로서 아들을 낳아 기르면서 진짜 어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젖을 물고 까무룩 잠든 품 안의 준우의 얼굴을 보면 세상에서 내 목숨을 맞바꿔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있구나 싶어 묘한 감동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아들 준우를 낳고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고 저 역시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려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변변한 스펙도 이렇다 할 기술 하나 없이 그저 온몸으로 부딪혀 벌어먹고 살아온 남편은 심적으로 점점 지치고 있었던가 봐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건설 현장 막노동, 택배 상하차, 대리운전, 생산직 노동자, 환경미화원, 정화조 청소 등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해왔고 투잡은 기본, 많게는 쓰리잡까지 전전할 때였으니까요. 맞벌이를 하면 조금은 살림살이가 나아졌을 텐데 아이만 아니면 같이 일해서 살림을 보태고 싶었지만 아이를 맡아줄 친정식구 하나, 시부모 하나 없는 처지라 남편 혼자 오롯이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동분서주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저는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다며 남편은 이를 악물었고 저 역시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림살이를 했지만 사는 꼴은 늘 그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아니 나아지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쪼들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가난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둘만 있을 땐 그런대로 참아지던 게 젖먹이 하나 늘었다고 못 참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른 둘이면 대충 라면으로 때울 수 있는 한 끼 밥상도 아이와 함께면 반찬 하나 주전부리 하나 신경 써야 하고 그건 돈으로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아이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아들한테 들어가는 돈도 점점 늘어가는데 기본적인 교육비, 남들 다 보낸다는 학원비, 아이 취미와 적성을 살린 방과 후 활동 등 돈 없이 되는 건 하나도 없었죠. 든든한 언덕이 되어줘야 할 부모가 먹고 사는데 급급해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해주니 그 심정을 말로 할 수가 없네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한테서 다급한 호출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들이 같은 반 아이와 심하게 싸웠다는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불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집에서 입고 있던 고무줄 치마에 슬리퍼를 꿰신고 때마침 공사 현장에서 허리를 다쳐 일을 못 나간 남편까지 우리 부부가 후줄근한 차림으로 아들의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엔 불어터져 있는 아들이 있더군요. 그 옆에 아들 녀석과 싸움질을 한 같은 반 반장이라는 아이,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처바른 그 아이 부모가 와 있더라고요. 준우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그랬어? 친구랑 왜 싸웠어? 친구는 누가 친구인데? 내가 왜 저딴 자식 친구인데? 무슨 말이 그래? 친구한테 사과해. 싫어. 안 해. 얘가 근데? 강준우, 엄마 말 들어. 어서 친구한테 사과해. 싫어. 싫다고. 아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저 자식이 나더러 수급자라고 놀렸단 말이야. 수급자? 그게 뭔데? 아들은 대꾸를 안 터군요. 그게 뭐예요, 선생님? 그게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애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같네요. 쿵. 순간 저와 남편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반장아이를 매섭게 다그쳤더랬죠. 네가 정말 그런 소리를 했어? 우리 준우가 기초생활자라고 놀렸니? 그게 그러니까... 똑바로 말 안 해? 네가 한 거 맞아? 수급자라고 놀린 거 맞냐니까? 왜 대답을 못해? 남편이 버럭 화를 내자 아이가 눈치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이 양반이 근데 어따 대고 큰 소리야? 막말로 우리 애가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당신 내가 1년에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당신같이 사회에 빌붙어 사는 하층민들, 우리 같은 사회 지도층 아니면 입에 풀칠이나 할 줄 알아?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어디서 귀한 내 자식을 잡어? 뭐? 하층민? 빌붙어 살아? 어머머머, 잘하다 치겠네. 하긴 무식한 인간이 폭력밖에 더 있어? 이봐요. 조선시대로 치면 우린 양반이고 그쪽은 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노비 소리 안 듣고 살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우리 애 아빠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신도시 아파트 그거 다 이의가 올린 거라고. 솔직히 이렇게 수준이 다른데 처음부터 같은 반인 게 말이 안 되지. 안 그래요, 선생님? 툭 까놓고 선생님도 우리랑 같은 생각이잖아. 그거야 뭐... 노비? 그래, 나 노비다. 어디 노비 주먹 맛 좀 봐라. 여보, 제발 참아 여보. 욱해서 금방이라도 한 대 칠 듯 주먹을 쳐드는 남편을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정신없이 상황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깨를 늘어뜨린 새 식구가 터벅터벅 동네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 아들 녀석이 한숨처럼 내뱉더라고요. 후회돼. 내가 그냥 참을걸. 왜? 엄마 아빠 당하는 거 보니까 속상해서? 아니, 이제 앞으로 학교 생활이 얼마나 고달플까 싶어서 그 자식이 어떤 식으로 복수할지 대충 알거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하고도 열심히 어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되지. 그럼 뭐가 달라져? 엄마 아빠도 열심히 살았잖아. 근데 달라졌어? 아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하루가 다르게 뛰는 집값, 덩달아 너를 뛰는 월세, 그 악한 장바구니 물가, 입에 단내가 나게 살아도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제자리 걸음인 도시 빈민, 하류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아들도 우리 같은 인생을 살게 뻔하다는 생각에 남편이나 저나 종종 살아갈 날이 두렵곤 했네요. 누군 노력 없이 그저 타고난 운으로 돈 많은 부모 만나서 꽃길을 걷고 누군 힘든 자갈길을 걷는구나. 스타트 라인부터가 다른데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과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구도에서 로또 대박이 터지지 않는 한 아들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리라. 그건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준우, 남들보다 더 해주진 못해도 적어도 남들만큼은 해주고 싶었어.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랬는데. 여보, 내 자식이 나처럼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해. 그럼 어째, 뾰족한 수도 없고 사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럼 또 알아? 뭔가 달라질지. 아니, 준우 말이 맞아. 그래봐야 달라질 거 없어. 그럼 어쩌라고. 내 자식은 나처럼 안 살게 해.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난 못할 게 없어. 뭐든 할 거야. 악마한테 영혼이라도 팔 거야. 남편은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계획인지 묻지 않고 넘어간 게 화근이었을까요? 남편은 정말로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버리고 말았더군요. 남편은 잘 나가던 노가다판을 때려치고 새 직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얼마 후 빚을 내 빼입은 새 양복 차림으로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어딘데? 어디 회사인데? 이름 정도 말해줄 수 있잖아. 어디 회사라고 하면 알기나 하고? 그냥 회사야. 내 주제에 대기업은 꿈도 못 꾸고 고만고만한 중소기업. 암만 중소기업이라도 이렇게 갑자기 취직되는 게 이상하잖아. 운이 좋았어. 하긴 좋을 때도 됐지. 우리가 좀 불운했냐? 징글징글하게 되는 일도 없었지. 가난이 팔자도 아니고 젠장. 근데 당신 생산직 아니야? 와이셔츠 차림으로 책상 앞에서 서류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술직도 아닌데 이 양복 차림 뭔데? 그거야. 첫인상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차차 편하게 입고 다닐 거야. 이상하네. 이상할 것도 셌다. 취직됐으면 땡큐지. 이제부터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할 거니까 그걸로 우리 준우 뒷바라지나 제대로 해. 그러면야 좋지만 정말 월급에 보너스까지 따박따박 나온대? 뭐 대충 봐도 그 여자 가진 게 돈밖에 없어 보이더라. 그 여자? 사장이 여자야? 어? 남편은 당황한 듯 얼버무리더군요. 그땐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남편 말을 믿었고 무엇보다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요. 남편은 아침이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그렇으니까요. 종종 야근이니 출장이니 해서 늦을 때도 있었고 덜어 외박하는 날도 있었지만 꼬박꼬박 갖다 준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다만 휴일 근무가 잦았고 아들과 함께할 시간이 줄어든 게 아쉽달까? 월급을 갖다 주는 걸 보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남편이 속 시원히 말을 안 해주니 이런저런 궁금증에 하루는 벗어둔 남편의 양복 상의를 뒤졌습니다. 아동용 애니메이션 영화 티켓이 나오더군요. 석장. 근무 시간에 영화를 보러 갔나? 근데 애들 보는 영화잖아. 표가 석장이면 3명이 간 건가? 아니 왜? 영화가 보고 싶었으면 어른 영화를 볼 일이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일단 모른 척 넘어갔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모처럼 남편이 아들과 함께 놀이공원을 가기로 약속한 날이었네요. 아침부터 입맛도 붕어빵인 남편과 아들이 좋아하는 유부초밥으로 피크닉 도시락을 준비하고 들뜬 아들을 진정시키며 모처럼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했죠. 헌데 막 출발하려는데 남편이 회사로부터 다급한 호출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회사가 그러냐? 5월 5일 어린이날 법정 공휴일이구만. 불러내는 게 어딨어? 가족 나들이를 이렇게 산통을 깨네. 그 사장님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영 아니네. 어쨌든 지금 가봐야 되니까 당신이 대신 준우 잘 달래줘. 놀이공원에 간다고 들떠 욕실에서 한껏 꾸미고 나온 아들이 약속을 깨고 회사에 나간 아빠를 확인하고는 실망하더군요. 아빠가 워낙 유능하잖아. 아빠 아니면 회사가 안 돌아간대요. 사장님이 직접 전화하셨어. 누가 뭐래? 우리가 이해해주자. 그게 다 아빠가 우리 먹여 살리느라 그런 건데. 그러니까 누가 뭐래? 말란 김에 우리 둘이 갈까? 간만에 엄마랑 준우랑 데이트하지 뭐. 어차피 도시락 다 준비했는데. 둘이 무슨 재미야. 왜? 아빠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우리 둘이 가도 재밌지 뭐. 5월은 가정의 달이야. 가족이 같이 해야 의미가 있지.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나 이렇게 셋인데 누구 하나 빠지면 미완성이지. 그래도 가자. 유부초밥이 뭐라고 하네. 준우야, 빨리 날 먹어줘. 자자, 렛츠고. 싫다니까. 아빠랑 같이 갈 거야. 싫다는 아들을 겨우 달래서 갔네요. 어린이날을 맞아 나온 가족 단위 상충객들로 놀이공원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아빠의 부재로 시무룩하던 아들 녀석도 점점 즐거워하더군요. 엄마, 나 바이킹 한 번 더 타고 올게. 또? 속 괜찮아? 엄만 회전목마 타고 울렁거려 죽겠구만. 난 10번 더 탈 수 있어. 아주 물 만났네. 한 번만 타고 와. 김밥 먹어야지. 아들은 신이 나서 달려가더군요. 그런 아이의 뒷모습을 미소로 지켜보다가 문득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저만치에 보이는 남자, 튀는 메이크업과 요란한 의상으로 시선을 끄는 젊은 여자와 똑 닮은 공주풍 드레스의 어린 여자아이를 보디가드처럼 보호하며 듬직한 아빠 노릇을 하는 남자.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다시 보고 뜯어보고 곱씹어봐도 분명히 남편이 맞았어요.
남편은 피크닉에 어울리는 캐주얼한 차림으로 아내와 딸을 살뜰히 챙기는 국가대표 애처가의 모습을 하고 있더군요. 그건 누구 눈에도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목에 태우고 아내의 팔짱을 낀 채 인파 속에 묻혀서 멀어져가는 남자. 아니 남편. 쥐고 있던 도시락통을 내던지고 본능처럼 그 뒤를 쫓았습니다.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 인파 속에서 이리저리 쓸려가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고 길을 써서 남편의 뒤를 밟았네요. 그 구름대 같은 인파를 뚫고 얼마나 정신없이 쫓아갔는지 기어이 남편을 따라잡았고 막 그 사람을 잡아 세우려는 순간 디즈니 영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요란한 캐릭터 차림 무리의 퍼레이드 팀이 간발의 차로 제 앞을 가로지르며 행진을 시작하더군요. 요란한 음악에 맞춰 우스꽝스러운 행진이 시작되자 주위에 있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순식간에 놓쳐버린 남편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남편한테 낮에 목격한 걸 떠봤습니다. 당신 오늘 혹시 놀이공원 갔어? 과천 쪽에 있는. 뭔 소리야? 아니 오늘 준우랑 놀이공원 갔거든. 거기서 당신 본 것 같아서. 잘못 봤겠지. 종일 근무하느라 힘들었구만. 뚱딴지 같긴. 나 당신 회사 한번 찾아가 볼까 싶은데. 뭐하러? 여자가 남자 일하는 데 와서 뭐 하려고? 자, 이거나 받아. 특별 보너스야. 이걸로 준우 선물이나 사줘. 그때 사달라고 했던 그 게임팩 그거 사주라고. 그게 얼마짜린데 1, 2만 원짜린 줄 아나 봐. 사고도 남을걸? 남편이 던져준 두둑한 돈봉투에 놀라 남편을 돌아봤지만 등 돌리고 누워 벌써 요란하게 코까지 골고 달게 자는 그의 모습에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그렇게 남편을 향한 의심을 애써 누르며 꼬박꼬박 갖다주는 월급과 종종 파격적인 보너스까지 더해 일당직을 전전하던 때와 비교 불가인 남편의 수입 덕에 손바닥만한 단칸 월세방에서 방 3칸짜리 전셋집으로 살림을 늘려가며 모처럼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아들도 제 방을 갖게 되고 원하던 학원에 다니게 돼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 밝았고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는 등 월세살이 때는 꿈도 못 꾸던 일을 하면서 교우 관계도 좋아진 것 같더군요. 저는 그쯤 엄마보다 친구가 좋을 나이인 아들을 마냥 해바라기 하느니 남는 시간을 알차게 써보자 싶어 파트타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는 아들 얼굴을 봐서 곤란하고 사는 곳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지만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부촌에 있는 대형 마트에서 시식 코너를 맡게 되었죠. 알아볼 사람 없는 곳이 되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위생 모자를 쓰고 위생 마스크를 한 채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신제품 만두 시식을 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자 동네라 그런지 만두 같은 건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부스를 접어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디즈니 공주처럼 차려입은 5살짜리 여자아이가 갓 구워진 만두를 물끄러미 보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백설공주님이 따로 없네. 아이는 고급스러운 백설공주 코스튬 의상을 입고 있더군요. 먹고 싶니? 네. 자, 이거 먹어. 다 먹으면 아줌마가 또 구워줄게. 아이는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맛나게도 먹더라고요. 참 예쁘게도 생겼네. 누굴 닮아서 이쁠까? 우리 엄마요. 엄마가 미인이신가? 아빠는? 아빠는 안 닮았어? 우리 아빠는 나랑 달라요. 그래? 그래도 좋아요. 우리 아빠 엄마랑 나랑 놀이공원도 같이 가고 디즈니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거든요. 와, 좋겠네. 참 좋은 아빠네. 근데 바로 그때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버럭 화를 냈습니다. 세리,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야? 아줌마, 우리 애한테 뭘 먹인 거죠? 군만두. 애가 먹고 싶다길래. 내가 미쳐. 밀가루 알러지 있는 애한테
이딴 걸 먹이면 어떡해요? 대체 얼마나 먹인 거야? 죄송합니다. 근데 별일 없을 거예요. 아주 쬐끔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 만두, 이거 만두피를 유기농 밀가루를 써서 좋은 거예요. 아줌마가 의사예요? 탈이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잘 알아? 선뜻 대꾸할 말이 없어 우물쭈물하는 사이 때마침 여자의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여보, 큰일 났어. 지금 어디야? 지하 주차장? 그래, 빨리 와. 우리 셀이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당장 뛰어와. 전화통화로 여자는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하듯 명령조로 남편을 호출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돼 아이 아빠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이죠? 숨을 헐떡이며 아이를 챙기고 아내의 화를 달래며 기분을 맞추느라 정신없는 여자의 남편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경악스러운 상황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위생모와 마스크를 벗고 기막힌 얼굴로 남편을 응시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남편은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군요. 남편은 오해라며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했죠. 사색으로 허둥대는 남편과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저를 번갈아 보던 여자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제 손에 명함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있어. 난 셀이 병원에 데리고 갈게. 진료 받아봐야지.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아줌마, 우리 이희한테 얘기 듣겠지만 그걸로 성에 안 차면 찾아와요. 내가 얼마든지 설명해 줄 테니까. 여자가 떠나자 남편은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더군요. 말해봐. 대행이야. 대행? 아까 그 꼬맹이 있지? 셀이라고 그 여자 딸인데 아빠가 없어. 이혼인지 사별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것까지 묻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암튼 걔가 좀 예민해. 외로움도 많이 타고. 아빠 정이 그리운 모양이더라고. 하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다니까. 애 정서상 가엾잖아. 어린 게. 그래서 돈 받고 아빠 노릇 좀 해주기로 한 거야. 그게 다야. 그 여자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이야. 지금 그걸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당신이 믿든 안 믿든 팩트야. 당신 말을 믿을지 말지는 그 여자 얘기 들어보고 결정할게. 다음날 여자가 건네준 명함을 들고 물어물어 찾아간 곳은 강남 뒷골목 홍등가 명소로 통하는 최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부리는 직원만 100명이 넘는 그야말로 기업형 룸살롱의 주인, 그 여자는 강남 일대를 휘어잡는 전설의 마담이었죠. 저를 룸으로 안내한 여자는 대뜸 그러더군요. 맞아요, 렌탈. 당신 남편 내가 빌려 썼어요. 물론 렌탈비는 충분히 쳐줬지만 그 사람 말로는 그 돈으로 월세방에서 전세로 옮겼다던데 아들 학원도 보내고 그만하면 남는 장사 아닌가? 남는 장사? 난 남편이 필요하고 그쪽은 남편이 있고 그쪽은 돈이 필요하고 나한텐 돈이 있고 서로한테 필요한 걸 주고받았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이봐요. 나 당신 남편 남자로 빌린 적 없어. 우리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이 아줌마야. 어디까지나 우리 셀이 아빠로 빌렸지. 적어도 내 딸한테만큼은 숨기고 싶었거든. 엄마가 화력의 출신인 거, 미혼모인 거. 그럼 다른 남자를 만나서 정식으로 결혼을 해요. 애한테 정말 아빠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이 미모에, 이 재력에 남자가 없었을까봐? 애는 안중에도 없고 재산만 노리고 접근하는 양아치들 많았어요. 그런 놈들한테 놀아날 순 없지.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애가 더 잘 알아요. 쓰레기인지 아닌지. 그쪽 남편이 적임자였고 난 내 딸이 커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앞으로도 쭉 그쪽 남편 렌탈할 생각이에요. 지금까지는 아주 잘하고 있거든. 미쳤네. 미쳤어. 렌탈료가 적어서 그래요? 그럼 얼마? 얼마면 될까? 당신 남편 빌리는 값. 말해봐요.
최대한 맞춰줄 테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노는 남편 좀 빌려 쓴다고 땡 잡았구나 해서 팔자 고치려고 하면 곤란해요. 당신 남편이 그 정도는 아니니까. 잘 알잖아요. 지금도 아주 후하게 쳐주고 있는 거.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살면서 그렇게 치욕적인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물잔을 집어들어 그대로 그 여자의 얼굴에 뿌려버렸네요. 헌데 물세례를 받은 여자는 지지 않고 다른 물잔을 집어들어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물세례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치욕에 떠는 저에게 그 여자는 마지막 일침을 놓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당신 남편 확 뺏어가 버리는 수가 있어? 저는 잡아먹을 듯이 그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당당하게 할 수가 있죠? 자식한테조차 과거를 밝히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남편을 돈을 주고라도 빌려야 하는 주제에 돈으로 못 살 게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우리 애 아빠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당신 같은 여자랑 엮여서 남편 노릇 아빠 노릇 했지만 그거 다 가짜인 거 알잖아요. 손톱만큼도 진심 따위 없는 싸구려 삼류 연극 같은 거라는 거. 내 남편을 뺏겠다고? 부부를 잘 모르네. 지지고 볶아도 결국 둘밖에 없는 게 부부예요. 내가 다른 여자 몰라도 당신한텐 안 뺏겨. 우리 보란 듯이 더 잘 살 거야. 그래야 당신이 돈으로 사람을 산다는 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 알게 될 테니까. 그 여자의 말아준 두 주먹이 바들바들 떨리는 걸 확인하고 그대로 룸을 나와버렸네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당신 그 여자랑 아무 일 없었다는 거 나 믿어져서 믿는 거 아니야. 우리 준우 생각해서 우리 준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 다시 그 여자 만날 생각 말고 내일이라도 다른 직장 구해. 지금부터라도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라고. 남편은 그 여자를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장을 찾아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같았고요. 구직에 성공한 남편은 다시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전하르며 전의 모습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헌데 그런 모습은 오래 못 가고 하루는 현장 일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조퇴를 하더군요. 얼굴이 벌개져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서는 왜 그러는데? 도저히 못 해먹겠다. 나 내일부터 일 안 나가. 일을 안 나간다고? 대체 왜? 재수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재수가 없을라니까. 당신 그때 우리 준우랑 쌈박질한 놈 생각나지? 그 자식 애비란 놈이 땡땡 신도시 아파트 지가 다 올렸다고 뻐기던 거. 근데 그게 왜? 하필 그 인간이 거기 건설주더라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밑에 있냐? 그래서 오늘부로 때려치셨다? 준우 이제 중학생이야. 금방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 뒷바라지 안 할 거야? 당신 새끼 중졸로 쪽낼래? 몰라. 남편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팩하니 누워버리더군요. 자존심이 대수야? 일당도 세고 일도 할만하다며. 당신은 남편이 기가 죽건 말건 돈만 벌어오면 장땡이지?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다른 여자들은 나가서 돈도 잘 벌드만. 다른 여자 누구? 그 여자? 세리 엄마? 잘 나가는 강남 룸살롱 마담? 여기서 그 여자가 왜 나와? 먹긴 놈이 성낸다더니 남편이 벌컥 화를 내더군요. 이런 걸 요즘 애들 말로 발작 버튼이라고 하나요? 남편의 발작 버튼은 지금도 그 여자였습니다. 남은 감정에 찌꺼기가 없다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 남편은 아직도 그 여자에 대한 미련인지 아쉬움인지 이도저도 아님 놓친 물주의 그리움인지 뭐가 됐든 감정이 남은 것 같았고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신 변한 거 알아? 그전엔 더한 일도 했어. 정아조 똥도 푸고 대리 뛸 땐 취객 토사물 뒤처리까지 하면서. 근데 지금은 못하겠지? 아니 안 하고 싶지? 그 맛을 못 잊겠지. 그 여자랑 놀아나면서 돈도 받아 챙겼던 거. 그런 걸 님도 보고 뽕도 딴다고 하는 건가?
이 못 다물어? 한마디만 더 해. 그땐 나도 안 참아. 에휴, 집구석이라고 들어오면. 쾅. 문짝이 떨어져라 닫고 나간 남편은 그 뒤로도 마음을 못 잡고 날마다 술을 퍼마시고 들어오더군요. 한 달에 맨 정신보다 취한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되는 일이 없으니 술로 푸나보다 했는데 헌데 오래지 않아 남편한테서 수상한 낌새가 느껴지더군요. 하루는 남편의 동선을 미리 파악해 작정하고 뒤를 미행했었죠. 혹시나가 역시나고 두말하면 입 아프고 재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짐작대로 남편은 그 여자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 내려 서더군요. 황홀한 한강뷰에 수영장과 파티룸이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입주해 있는 곳, 꿈의 아파트로 불리는 그곳에 들어서면서 남편은 희희낙락하더군요. 로비 출입문에 막혀 남편을 놓치고는 어떻게 하면 철통 같은 문을 뚫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때마침 세탁소 아저씨가 세탁물을 한아름 들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분 등 뒤에 슬쩍 붙어서 열린 자동문으로 잽싸게 몸을 날려 로비에 들어서긴 했는데 그 여자 집이 몇 호실인지 알 길이 없어 난감하더군요. 그때 아저씨 손에 들린 세탁물 중 눈에 익은 게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봤던 그 코스튬 의상, 그 여자 딸의 백설공주 드레스. 내심 쾌재를 부르며 아저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1503호 아저씨를 따라 내렸습니다.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자 익숙하게 도우미가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 길로 벌컥 대문을 열어젖히고 도우미가 말릴 새도 없이 밀고 들어갔습니다. 운동장 같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휘황찬란한 인테리어. 그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부자더군요. 당장 나가라고 밀어내는 도우미와 실랑이를 하다가 침실에서 들려오는 낯뜨거운 교성과 신음의 멈칫. 본능적으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침실 쪽으로 제게 다가가 벌컥 문을 열어젖힌 순간 못 볼 꼴을 보고만 저는 그대로 굳고 말았네요. 남편과 그 여자가 알몸으로 침대에 뒤엉켜 한바탕 그 짓 중이었던 겁니다.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정말 가관이더군요. 이 대낮에 그것도 도우미까지 있는 집안에서 대체 얼마나 색종에 굶주려야 그 짓거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당황한 남편이 허둥지둥 속옷을 찾아 입는 동안 말도 안 나오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면 안 나온다더니. 여보, 그런 게 아니라 당신 오해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구차한 변명에 급급한 남편을 노려보며 이 역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둔 연놈을 어떻게 잡아 족칠지 궁리했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전혀 머리채를 잡아채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현장 증거를 남겨 그걸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하면 얼마를 부를까? 하긴 얼마가 됐든 그런 게 무서웠음 처음부터 이런 추잡한 짓을 하지도 않았겠지.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더군요. 헌데 그 여자 태연하게 몸을 일으켜 알몸으로 내 앞에 당당히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유부남과 놀아났다는 사실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일말의 수치심도 없이 좀 전까지 뒤엉켜 달아올랐던 육신을 제게 시위라도 하듯이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시선이 가더군요. 각선미가 도드라진 긴 다리와 풍만한 히프, 잘 익은 복숭아처럼 터질 듯한 가슴, 남자라면 누구라도 홀릴 만큼 육감적인 육체로 저의 길을 죽이려는 수작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는 저를 향해 비릿하게 웃더니 천천히 옆에 벗어둔 실크 가운을 걸치더군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사이드 테이블 위에 담배를 한가치 꺼내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아주 웃기지도 않더군요. 그 꼴을 안 본 눈을 사고 싶을 만큼 못 볼 꼴을 보고 말았지 뭡니까. 조강지처한테 불륜의 현장을 들킨 위인이 허둥지둥 챙겨 입은 거라곤 달랑 빤스 쪼가리 뿐인 채 글쎄 잽싸게 라이터를 찾아서 공손히 그 여자 손에 들린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겠어요.
에라이 등신 호구 똥멍청이. 왜 사니? 나가 죽어. 다리 사이에 물건은 뭐하러 달고 다니냐? 떼버리지. 정말 별별 욕이 다 떠오르더군요. 그 와중에 내 앞에서 그러고 싶을까? 이건 뭐 여왕벌을 떠받드는 일벌도 아니고. 때마침 다급히 제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택시에 들이받고 구급차에 실려가 응급 수술 중이라지 뭔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히 정신줄을 부여잡고 방을 나서다가 엉거주춤 서 있는 남편에게 이를 갈며 악다구니를 쳤죠. 네 새끼 교통사고로 지금 한국 병원에서 수술 중이래. 그러고는 정신없이 뛰쳐나가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세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한참 후에 수술을 끝낸 아들은 이동 침대에 실려 나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외상에 비해 다행히 장기 손상이 전혀 없었고 피도 많이 안 흘리고 전반적으로 경과가 좋습니다. 금방 의식 회복할 거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흑흑흑. 안도의 눈물이었을까요? 참으려고 해도 안 되더군요. 수술 잘 끝났대잖아. 곧 깨어난다는데 뭘 그렇게 오바냐? 언제 뒤쫓아왔는지 남편이 옆에서 눈치 없이 짓거리네요. 입이 써서 대꾸하기도 싫었습니다. 누가 보면 죽을 병에 걸린 줄 알겠네.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리더군요. 그 여자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은 내 눈치를 보며 다른 곳에 가서 통화를 하더군요. 수술? 별거 아니야. 자기 신경 썼구나. 어휴, 천상 엔젤. 자기인 진정 천사야. 신경 쓰지 말어. 피부 미용이 안 좋아요. 세리는 뭐해? 아빠 찾아? 알았어. 금방 갈게. 우리 딸이 찾는다는데 날개를 달고 날아서라도 가야지. 그럼 나도 사랑하지. 일각의 몸을 숨긴 채 남편의 통화를 엿들으면서 기가 차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당신 지금 그 여자한테 가면 나하고 준우 2번 다시 못 볼 줄 알아. 끝이야 우린. 억지 부리지 마. 억지는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병원에 누워있는 자식을 두고 그년한테 가는 게 그러고도 네가 아빠야? 솔직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 그랬는데 그동안 누구 덕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솔직히 너나 준우나 그동안 편하게 산 건 사실이잖아. 당신이 몸 팔아서 받아온 화된 줄 알았으면 안 받았어. 뭐야? 철썩. 눈앞에 별이 보이더군요. 소뚜껑 같은 남편의 손이 제 뺨을 후려갈긴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이러니까 내가 더 그 여자한테 가는 거야. 징글징글하다.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 정 떨어지게. 당신 준우랑 약속 파토 내고 어린이날 그 여자랑 그 여자 딸이랑 놀이공원 간 거 그래 용서했어. 그리고 마트에서도 또 용서했고. 여자로서 치욕스럽지만 준우 생각해서 당신 그 여자랑 침대에서 그 짓 하는 걸 보고도 그래 용서할게. 그럼 나 당신 3번 용서했다? 그래서 뭐? 기억 못하나 보네. 우리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남산 팔각정에서 잘못을 해도 서로 3번 용서해주자고 한 거. 그 약속 지켰다고. 그래서 더는 안 할 거라고. 네가 뭔 소리를 하든 난 갈 거야. 나쁜 놈 되지 뭐. 그래, 나 나쁜 놈이야. 피가 그래요, 내가. 부모한테 버려진 놈이 어디 가냐? 그래서 오늘부로 버릴 거야. 마누라도 아들놈도 싹 다. 됐냐? 당신이 어떻게 이래? 어떻게 이렇게 변해? 그 집 와봤잖아, 너도. 보고 느낀 거 없냐? 그 한강뷰, 으리으리한 거실. 그 집 가구 다 물 건너온 거야. 억대가 넘는 것도 있어. 그뿐인 줄 알아? 그 여자 가게, 그 룸살롱에서 한 달에 얼마 벌 것 같냐? 난 이제 죽었다 깨도 옛날처럼은 못 살아. 그 징글징글한 가난을 또 하라고? 너나 많이 해, 너나.
난 써도 남아도는 그 여자 돈으로 끝장나게 살아볼 거니까. 사회 지도층으로. 너같이 사회에 빌붙는 하층민이 아니라 어딜 가도 대우받는 사회 지도층.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이 등기로 보낸 이혼 서류를 받아준 날 마음의 정리가 됐으니까요. 그 뒤에 듣기로 남편은 그 여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더군요. 스포츠카를 타고 와인잔을 기울이며 명품 양복을 빼입고 돈을 물쓰듯 쓰며 그렇게 기름지게 살고 있다고 하네요. 소원 성취했네. 부모한테 버려져 봤기에 누구보다 피부치한테 당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잘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버리고 선택한 게 고작 그따위라니. 정말로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버렸구나. 근데 그거 알아? 알아야 될 텐데. 악마는 언제고 다른 영혼을 찾는다는 걸. 살아보니 때론 슬픔도 힘이 되더군요. 고장난 수도꼭지같이 줄줄 흐르던 눈물도,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던 배신감도, 어린 아들을 건사하며 먹고 살아야 하는 고단한 싱글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잘 회복된 아들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고생스러울 거라고 했네요. 어쩌면 옛날보다 더. 아들이 이해해 주더군요. 더럽게 벌어온 돈으로 장만한 전셋집을 빼서 전남편을 찾아가 잘난 얼굴에 보증금을 던져줘 버리고 다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새 편한 생활에 길들여졌는지 단칸방에서 궁상을 떨며 사는 게 전보다 곱절은 힘들더군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으면서 사람만큼 간사한 동물이 또 있을까요? 마치 방색 한 짜리 전세가 첫 시작이었던 것처럼 다시 돌아온 월세방이 고단하고 불편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아들 준우를 봐서 마음을 고쳐먹고 저는 동네 식당에서 홀서빙을 했습니다. 얼마나 몸 안 사리고 억척을 떨었는지 시급이 다른 사람보다 많네요. 그리고 아들은 저를 도와 틈틈이 알바를 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 올해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라는데 뭐까지껏 팔불출 되고 말죠. 우리 아들 참 대견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늘 아래 서로가 전부인 가족으로 저와 아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용케 아들의 학교를 알아낸 전 남편이 아들을 찾아갔던 모양이네요. 술 냄새와 때에 쩐 노숙자 몰골로 한눈에도 이미 심각한 알코올 중독증으로 보이는 전 남편은 아들한테 집 주소를 물어 기어이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준우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당신 사람이 왜 이렇게 매정해? 어떻게 이렇게 끝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을 어떻게 버려? 가족은 필요할 땐 취하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게 아니에요. 준우하고 나 천륜이야 천륜. 그건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지. 생각해봐. 옛날에 우리 얼마나 좋았어? 그러니까 우리 세 식구 옛날처럼 알콩달콩 살자. 어? 준우 엄마야. 도대체 이 인간은 양심이란 게 있는 걸까요? 수전증 환자처럼 손을 덜덜 떨다가 눈을 허옇게 까뒤집고 그러다가 입에 개거품을 물고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온몸을 베베 꼬고 헛소리를 해대는 전 남편. 개도 안 물어갈련. 벼락을 맞아 되질련. 그년 기억나지? 룸살롱 마담년. 하긴 화류계가 그렇지. 그년이 날 버리고 젊은 놈을 렌탈한다는 거야. 진작부터 벌써 지들끼리 동거를 했더라고. 날 내쫓고는. 이 씹어먹으련. 내가 그년을 가만두나 봐. 남편은 그 여자한테 버려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 그럼 영원할 줄 알았니? 남편은 아들을 핑계로 끈질기게 찾아와 치대더군요. 저런 치라도 애비가 있는 편이 낫나,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는 폐기 처분하는 게 낫나 고민이 되더군요. 내 감정보다는 아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준우야, 너한테 가족은 누구야?
무슨 질문이 그래? 실수해서 대답할 맛도 안 나네. 당연히 엄마뿐이지. 엄마 상관하지 말고 네가 다시 아빠랑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때문에 아빠랑 억지로 절연할 거 없다고. 내가 네 아빠랑 부부의 연을 끊었다고 해서 너까지 부자의 연을 끊으라고는 못해. 너랑 아빠는 천륜이잖아. 하늘의 인연. 그걸 먼저 끊은 게 아빠야. 엄마랑 날 먼저 버린 게 아빠라고. 나도 알아. 아빠도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바라고 시작한 건 아닐 거야.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잘 살게 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동기가 순수했다고 결과까지 미화되는 건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결국 나쁜 선택을 한 건 누구도 아닌 아빠 자신이야. 후회 안 하겠어? 절대. 나한테 가족은 엄마뿐이고 엄마랑 나 이렇게 둘이 가족 완성이야. 더 필요 없어. 아들의 마음을 확인하고는 거머리처럼 들러붙는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매달리는 전 남편은 출동한 경찰들한테 질질 끌려가 동네 골목길을 쓸며 버티다가 결국에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그 뒤로도 뻑하면 찾아와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걸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서야 털어낼 수 있었네요. 그리고 몇 달 후 알코올 중독자 보호소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인간이 간경화로 죽었다고요. 지금도 한바탕 고약한 꿈을 꾼 것만 같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이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결국 스스로 천륜을 끊어낸 우리 가족의 비극사. 허나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기 위해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가족인 우리 모자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네요. 물론 그 인간의 죽음 앞에 눈물 따윈 흘리지 않고 말이죠. 그건 그의 업보니까요. 이번 주말엔 늠름한 군인이 되어 복무 중인 아들한테 면회를 가보렵니다. 손맛 제대로 살린 꽃게찜을 한 냄비 만들어서요. 여러분도 지금 옆에 있는 가족한테 잘하세요. 한땐 저도 없는 부모 형제가 간절해 빌릴 수만 있다면 빌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철이 없었던 건지 아님 너무 간절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게 된 건지 허나 살아오면서 깨달은 건 없는 것에 아쉬워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하자 바로 그겁니다. 절대 빌릴 수도 빌려줄 수도 없는 존재. 당신 옆에 있는 가족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변변찮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젠 희미한 옛날 일을 기억해내 쓰느라 두서없는 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